안녕하세요. 꿈의 오케스트라 여러분. 저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영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음악 기초 이론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한 30분 정도 강의 시간 여러분들과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기초 이론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어떤 말씀을 해드리는 게 좋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미래의 연주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연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주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여기 사진 보이시죠? 엄청 험악하게 생긴 인상 쓰고 입을 악 다물고 있는 이 아저씨가 계신데요. 이분이 바로 루드비히 반 베토벤입니다. 여러분 운명교향곡이나 엘리제를 위하여 같은 피아노 곡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이죠. 이분은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이 무지무시한 그런 아저씨로 변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인생은 30년, 40년이 지나도 항상 활짝 웃는 그런 얼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작곡가가 없으면 연주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왜? 작품이 없으니까. 하지만 작곡가가 작곡을 해놓는다 그래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악보는 음악이 아니기 때문이죠. 악보는 단순히 기록이고 실제로 그 악보를 보고 연구를 해서 무대에 올려야만 그게 음악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럼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여기 보시는 연주자들입니다. 여기 첼로 하는 아저씨는 눈이 잘 안 보이시는지 무정하게 악보에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 대고 계시는데요. 이런 연주자들이 없다면 당연히 연주회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자, 여기서 한 그룹 더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청중이 없으면 연주가 소용이 없겠죠. 나 혼자 즐겁다고 연주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연주회의 목적은 청중에서 많은 사람들과 작곡가가 만들어 놓은 음악 작품을 함께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그룹이 필요하죠. 작곡가, 연주자, 청중.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음악 이론이니까 음악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작곡가가 될 수도 있고 연주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청중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이 작곡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작곡가는 음을 소재로 해서 소리를 소재로 해서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죠. 소리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밖에 들리는 잡음, 자동차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 물 흘러가는 소리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음악가가 사용하는 소리는 이런 마구잡이로 나오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요. 깨끗하게 어떤 음정 높이가 정확하게 갖추어져 있는 그런 음을 재료로 음악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잡음이 아닌 순음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게 되겠죠. 사실 20세기 이후에 최근에 와서는 이런 잡음이라든지 망치 때리는 소리, 대장간 소리, 바퀴 소리 이런 소리 가지고 음악을 만들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음악의 재료는 아름다운 높이를 가지고 있는 음이 되겠죠. 음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음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물론 이제 높이를 가지고 있는 음이겠죠. 음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그건 그냥 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음이 2개 이상이 생겨가지고 음과 음 사이에 거리가 생겨나게 되면 그거를 음정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오케스트라 연습하실 때 지휘자 선생님이 음정 맞춰 하지 않나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음정은 어떤 특별한 피치를 가진 하나의 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소리와 같이 잘 어우러지는 그 거리를 아름답게 표현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음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음이 하나가 더 생겨나갖고 3개 이상이 됐다. 이럴 때는 이거를 화성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오케스트라는 혼자 한 개의 악기만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십 명, 때로는 100명 이상의 많은 친구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화성에, 음정에 이런 소리를,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귀와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겠죠. 하지만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면 그리고 무대 연습에 열심히 참가하시다 보면 분명히 그런 능력이 좋아집니다.
자, 음악의 재료를 알아봤으니까요.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음악을 만들까? 음악에는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락, 두 번째는 화성, 세 번째는 리듬. 요 세 가지가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3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뭐 크고 작게 하는 강약이라든가 뭐 색이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물론 존재를 합니다만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가락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손가락, 그리고 발가락, 뭐 숟가락, 젓가락 여러 가지 가락들이 있죠. 가락은 대체적으로 길게 뻗어 있는 그런 거를 가락이라고 하는데 제 손처럼 이렇게 짧은 손가락도 있지만, 네, 가락 우리말에서 원래 이제 민요에서 가락이라고 하면 이제 노래를 길게 뽑아낸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가락은 멜로디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주 뭐 짧은 음일 수도 있고 긴 음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음형을 이루면 그거를 바로 가락이라고 부르는 거죠. 뭐 작곡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신경을 써서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게 바로 가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락만 있으면 되느냐? 멜로디 단조로 멜로디 하나만 있는 음악은 매우 심심하겠죠. 그래서 그 밑에다가 반주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화성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화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리듬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잠깐 짧은 음악을 통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맨 처음에 우리 단선율로 한 대의 악기가 연주하는 라인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들어보시고 이거 무슨 곡이다 하고 첫 번째 바로 맞추는 친구는 굉장히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친구입니다. 자, 들어볼까요? 아주 짧은 8개의 노트를 감상해 보셨습니다. 여기서 벌써 눈치챈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굉장히 단조롭고 재미가 없죠. 그래서 위에다가 하나를 더 쌓았어요. 자, 방금 전에는 그냥 소리였고요. 이제는 음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한 번에 두 가지의 음정이 울려 퍼지는 거죠. 자, 이번에는 바이올린이 한번 추가가 되네요. 오,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무슨 곡이구나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파헬벨의 캐논 변주곡이라는 아주 유명한 음악이죠. 이거는 딱히 오케스트라 사람이 많지 않아도 몇 명만 가지고도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아주 화려한 변주, 캐논 변주곡이니까요. 변주가 추가가 되는데요. 그 부분까지 한번 같이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들었던 첼로 한 대만으로 연주했던 그 멜로디랑은 굉장히 다른 음악이 되어버렸죠. 자, 똑같은 음형을 가지고 아니면 똑같은 가락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주위를 채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혀 다른 음악이 되어버리죠. 여러분이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바이올린을 배우는 친구도 있을 테고 뭐 플루트를 배우는 친구도 있을 테고 오보에를 배우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자기 파트만 연습하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연주들이 수십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한 개의 아름다운 화성을 연주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뭔가 희열을 느낄 때도 있지 않나요? 연습할 때는 별로 재미없겠지만 무대에서 뭔가 어려운 한 곡을 완성을 시킨 다음에 무대에서 내려올 때 내가 힘들긴 했어도 이거 하기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락과 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세 번째 요소가 있었어요. 바로 리듬입니다. 이 리듬은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이 리듬에 따라서 이게 뭐 15세기 음악처럼 들리기도 하고 20세기 음악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사실 멜로디라는 건 별거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떠올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가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노랫말을 붙인다 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음형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거를 리듬을 어떻게 변형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다른 음악이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아주 간단한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올린으로 치면 수수께 1권 정도만 연주했어도 이거 바로 연습해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멜로디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플룻의 음향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바로 바흐의 미뉴에트이죠. 쥐장조의 미뉴에트인데요. 이런 아주 우아한 미뉴엣은 바로크 시대 때 귀족들이 추던 그런 춤곡의 하나인데요. 바흐가 이걸 아주 우아하고 멋있게 왈츠, 미뉴엣으로 만들어 놓았었는데요. 요거를 20세기, 지금 21세기 식으로 좀 재밌게 바꿔보면 이런 음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음악이 되었죠. 굉장히 신나기도 하고요. 뭐 타악기가 들어가서 일 수도 있고 리듬이 살짝 변형이 돼서 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리랑 같은 음악도요. 매우 신나게 또 연주를 할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음악의 3요소 화성, 가락, 리듬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요. 자, 이제 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자,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연주하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선생님이 앞에다 악보 갖다 놓고 요거를 연주하라 지휘자 선생님이 시키고 우리 파트 선생님이 시킨단 말이죠. 자, 제일 싫어요. 왜? 이 복잡하고 어려운 악보를 누가 만들어 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궁금할 만도 하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악보는 누가 만들었을까? 자, 이게 이제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있지는 않았었겠죠. 사실 여러분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의 악보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볼까요? 이게 악보예요. 뭐 가사가 있고 위에 뭐 뾰족뾰족하게 뭐 포르테처럼 생긴 것도 있고 낚싯바늘처럼 생긴 것도 있고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악보를 네우마 악보라고 부릅니다. 이제 문자가 있고 가사에서 이걸 음을 올리세요, 내리세요, 뭐 이런 정도의 표시만 하는 거죠. 악보가 이렇다면 연주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음악이 연주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케스트라에 앉아 있는데 이런 악보를 내줬어요. 그럼 지휘자 선생님이 자 연주하세요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분들은 뭔가 약속이 있고 좀 지금에 비해서는 단순한 음악이었어요. 이게 한 1000년이쯤 전, 1200년 전 정도의 악보인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쯤에 정말 불세출의 천재가 한 명 나타납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귀이도 다레쪼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머리가 없으시죠? 예, 수도사입니다. 수도사인데 귀도 다레쪼라는 이름은 이제 아랫조에 사는 귀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랫조는 동네 이름이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랑 똑같은 거죠. 빈치에 사는 레오나르도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름은 그냥 귀도였던 거죠. 자, 아랫조에 사는 귀도가 무슨 일을 했길래 천재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있잖아요. 이 개 이름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귀도 다레쪼입니다. 그럼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어떻게 가르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어떻게 외우는 게 가장 편했어요? 뭐 지금은 당연히 뭐 따로 생각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딱 나오겠지만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도레미송이죠. 도는 하얀 도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도레미파를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재밌게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자, 이분은 1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신나는 노래를 만들지 않았을 것 같고 게다가 수도사니까 뭔가 좀 진지한 노래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계명창과 함께 악보의 기초가 토대가 될 수 있는 4줄짜리 악보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5줄 5선짜리 악보를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점점 발전을 해나가 가지고 거의 한 700년에 걸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악보는 한 1700년 경이 돼야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악보가 개량되고 발달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결정체를 여러분들이 연주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방금 전에 귀도 다래조에 도레미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음을 만든 이제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성요한 찬가라는 건데요. 음악을 잠깐 들려드릴 건데 악보가 같이 보일 거예요. 음악을 들어보시면서 도레미파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인데요. 도레미를 눈치를 채셨나요? 악보에 보면 잠깐 맨 앞에는 우트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레미, 파, 솔, 라가 진한 글씨로 써 있네요. 그쵸? 이거는 따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고요. 원래 있는 라틴어 단어의 앞에 2개나 아니면 솔 같은 경우에 3개의 레터만을 가지고 해서 만든 건데요. 맨 처음에는 원래 우트였어요. 도가 우트였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도 대신 우트를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이제 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 우트가 도로 바뀌게 되죠. 사실 도레미파솔라시의 도에는 다 각각의 뜻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뜻도 없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음악이죠. 이 성요한 찬가를 만들면서 공교롭게도 시작하는 음이 도에서 하나씩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최초의 도레미송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음계로 정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걸 숫자로 표현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편했을까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5, 6, 7이라고 표현을 했으면 더 편했을지 아니면 오히려 더 불편했을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서양의 악보가 만들어지는데 서양의 악보만 꼭 훌륭한 건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악보를 만드신 분이 있는데요.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시대에 만들어진 악보가 바로 이 정간보라는 악보인데 정은 이제 우물 정자이고 간은 사이간, 그러니까 우물 같은 네모칸 안에 음표를 집어넣었다 해갖고 정간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여러분 세종대왕 하면 떠오르는 게 뭐 딱 한글 창제 아니면 뭐 과학기술, 백성들을 살기 편하게 농사도 장려를 했고 뭐 여러 가지 훌륭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절대로 특히 우리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빼놓으면 안 되는 게 세종대왕 시대에 정간보라는 악보가 만들어져서 널리 사용이 되었다. 사실 이 악보는 우리가 우선 악보를 보기가 어렵잖아요. 이 악보를 보기 어려운 친구들도 정간보를 이용해서 이제 그림으로 음을 표현을 하면 굉장히 쉽게 연주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선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아마 조금 여러분들 후배 중에서 악기를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이런 악보로 좀 편하게 음악을 접할 수 있을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자, 세종대왕의 정간보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악보의 발전에 의해서 대해서 쭉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악보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알파벳으로 된 그런 문자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포르테, 피아노, 뭐 알레그로, 크레센도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맨날 얘기하니까 자연스럽게 알기도 하는데요. 이 말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일까요? 맞춘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이탈리아어입니다. 왜 하필 악보는 다 자기 나라 말로 쓰면 됐지? 굳이 이탈리아어를 다 배워야 돼가지고 이탈리아어로 뭐 크게 해라, 작게 해라, 빨리 해라, 천천히 해라 이런 말들을 써놓는 걸까요? 자, 그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귀도 다래조가 이탈리아의 수도사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1400년 이 정도가 됐을 때 이탈리아의 상업과 문화가 굉장히 크게 폭풍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탈리아의 지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 지도는 이탈리아에가 한 1500년경,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의 이탈리아 지도입니다. 이탈리아가 하나의 통일 왕국으로 살게 된 거는 사실 한 200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굉장히 여러 가지 나라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맨 밑에 장화 끝에는 나폴리라는 나라가 있고, 중간엔 교황령, 위에는 뭐 피렌체, 플로렌스, 그다음에 베니스, 밀라노, 이런 나라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서로 우리나라가 상업적으로 가장 강성한 나라야 하고 경쟁을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돈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귀족들이나 높으신 분들은 뭔가 문화를 즐기고 싶어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술가들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왔던 훌륭한 예술가들이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이런 화가들부터 해서 과학자, 철학자, 음악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이올린 친구들 있잖아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 이런 악기들이 다 이탈리아라는 나라에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악이 발전을 하게 되고, 기악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악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연히 자기 나라 말을 썼겠죠. 그래서 그게 전통으로 딱 굳어져 가지고 음악 용어만큼은 이탈리아어로 하자라고 약속이 정해졌어요. 조금 불편하지만 덕분에 여러분 이탈리아어 여러 개 알게 됐잖아요.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아이들이 막 떠들 때 엄마가 아이들한테 피아노, 피아노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들 저절로 알아들을 수 있겠죠. 조금 불편하지만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이태리 가서 뭐 길은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탈리아어로 음악 용어를 쓰고 한 몇백 년간은 오페라는 무조건 이탈리아어로 썼어야 되는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180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서 작곡가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좀 자세한 지시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나라 말로 표현을 하기도 했죠. 왜냐하면 자기 나라 말이 아니니까 그런 작은 뉘앙스들을 표현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도 파랗다를 표현을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들이 존재하잖아요. 푸르딩딩하다, 푸르스름하다, 시퍼렇다, 뭐 이런 어감들이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비슷한 말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걸 외국어로 한다면 그냥 블루 끝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탈리아어로만 표기하던 그런 전통이 서서히 깨지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작곡가는 한글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답니다. 그러면 이탈리아어 몇 개 조금만 더 알아볼까요? 이제 여기 템포 표시가 나와 있네요. 어린 친구들은 이 그림만 보고 이제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템포라는 거는 속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자, 여기 강아지 그림이 있는 모데라토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데라토는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부지런히 걸어 다니는 그 속도를 모데라토라고 합니다. 여긴 강아지가 굉장히 빨리 뛰어갈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데요. 모데라토보다 조금 느리게 천천히 걸어가는 거를 안단테, 여기 남자친구랑 여자친구가 같이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요거를 안단테라고 표현을 했네요. 이건 좀 상대적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요 친구들이 서로 마음이 들면 걸음이 느려질 테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굉장히 빨리 걸을 수도 있겠죠. 갑자기 프레스토로 걸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서로 굉장히 마음에 들면 라르고로 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단테는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예쁜 정원을 산책한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안단테는 걷는다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뭔가 구경을 하면서 걷는 템포를 안단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보다 조금 더 느리면 여기 거북이 아다지오, 더 심한 느림보는 달팽이네요. 라르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모데라토보다 빠른 템포는 알레그로, 그리고 가장 빠른 템포는 프레스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여기에서 살짝 변형된 템포 표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벌써 이탈리아어를 6개나 배우셨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끝까지
다 도착을 했는데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봅시다. 꿈의 오케스트라 사진이 있네요. 저도 다음에 여러분들 꿈의 오케스트라 청주팀이 공연을 할 때, 또 합동 공연을 할 때 보다 더 눈여겨서 바라보게 될 것 같은데요. 무대에서 항상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단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바로 이제 꿈의 오케스트라는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들여와서 한국적인 실정에 맞춰서 변형을 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지금도 엘 시스테마 참가한 어린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연습을 해서 무대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정말 대단한 게 여기 보시면 가운데 지휘자 보이시나요? 이분이 무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상임 지휘자,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상임 지휘자세요. 이분이 이 엘 시스테마의 어린이들을 독일로 초대를 하죠. 독일 바로 옆에 이제 오스트리아의 짤스부르크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모차르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매년 여름에 짤스부르크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음악 축제가 열리고 있죠. 여기서 연주회를 한번 구경을 하려면 1년 전에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예매를 하지 않으면 연주회에 가지도 못하는 그런 인기 있는 엄청난 음악제, 클래식 음악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페스티벌에 이 엘 시스테마 베네수엘라 어린이들을 초대를 한 거죠. 초대를 해서 무려 베를린 필하모닉의 지휘자가 그 앞에서 지휘를 하고, 근데 그 연주가 너무 훌륭하고 성공적이어서 이렇게 영상물로 발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적인 무대에서 연주를 하는 게 꼭 머나먼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꿈의 오케스트라에서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 여기서 또 발전을 하고 또 발전을 하고 내가 설 수 있는 무대가 점점 넓어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음악적인 경험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습하고 이제 그때그때 개인 레슨 받고 하는 거 힘들고 피곤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을 보시고 이 연주를 아마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연주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너무 신나고 행복한 표정으로 연주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을 갖추어서 그래서 꼭 큰 무대에서 다른 훌륭한 연주자들과 함께 좋은 무대를 꾸미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뭐 다 전문 연주자가 된다, 뭐 그거는 별로 옳지 않은 일인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안에서 분명히 굉장히 훌륭한 연주자가 나올 거다라는 건 확실하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주어진 여러분들의 스케줄 잘 소화하시고 무대에서 정말 행복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단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콘서트홀의 무대를 등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진짜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